저는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음식이나 그릇에 대해서 글을 쏜 작가 박영봉입니다. 오늘 법기도자 인문학 강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좌의 테마는 정신 있는 요리입니다. 정신 있는 요리. 이게 그 문장상으로 조금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냄새가 분명히 날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테마를 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 없는 사람 되지만 정신 있는 사람 얘기는 잘 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정신 있는 요리라고 하는 이것은 제 자기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또한 이해가 될 겁니다. 요리를 인문학의 영역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요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레시피에 의한 단순 기능적인 부분, 실습적인 부분 이것만 생각했다면 인문학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이야말로 그 요리는 요즘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국민 요리사라고 불리는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 30년대까지 활약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식탁에서 모든 손님은 2시간 동안 자신의 왕국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모실 것이다. 정말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한다. 자기의 어떤 요리로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코피에는 예술가죠. 당시 아마 그러니까 요즘은 요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 그런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 오늘 인문학적 강의에 초점도 맞지 않고 제가 정신 있는 요리라는 타이틀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스코피에 같은 그런 그 예술가로서의 요리로서의 예술가, 거의 비슷한 시대를 활약했던 그리고 일본의 현재 요리인들이 지금 일본은 미식의 나라로 아주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일본 현대 요리의 원형이 누구냐? 지금 현재 열광하는 여러분들 간단히 말해서 가이세키 요리, 그 코스 요리로서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형이 제가 정신 있는 요리, 부제의 히타오지 로산진으로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시 에스코피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지만 이 로산진 역시 일본의 요리 영웅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고 관련 책을 3권이나 낸 적이 있습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을 요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분석해 볼 것이냐. 뭐 쉽게 요리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쉬운 생각은 맛있고 영양가 높으면 최고죠. 맛 좋고 영양가인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금상첨화죠. 예. 그러나 제가 오늘 인문학으로서 요리, 즉 정신 있는 요리라고 하는 관점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은 조리사가 내는 것이고 영양은 영양사가 만드는 것인데 요리사는 혹은 요리인은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과 영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일단 요리가 있기 위해서는 재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료만 가지고도 한 편의 책이 될 수 있겠죠. 뭐 건강에 이로운 거, 제철 재료 당연합니다. 두 번째 역시 그 요리인의 그 솜씨죠. 스킬, 기능,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역시 이제 우리 뭐 주방 기구도 마찬가지고 요리를 하는 어떤 도구의 문제. 도구 속에 저는 그릇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타이틀에 제가 올려놓은 정신입니다. 다른 단어로 한다면 철학이겠죠. 그 속에는 요리인의 어떤 그 의지나 열정까지도 다 포함한. 그래서 저는 정신으로 표현했고 유사하게 표현하자면 철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얘기했던 4개의 요소 중에 도구 중에 그릇과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정신, 이 2개에다가 방점을 짓고 이 강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릇이 단순하게 요리를 담는 하나의 용기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기본이고 제 결론 때 아마 그 그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로산지는 어떤 식으로 또 그릇을 이끌고 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009년 정도에 요리 그릇으로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그 호응을 해 주었죠. 제 생각에 책을 잘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생소하고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처럼 로산진에 대한 얘기였으니. 그래서 그때 제가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그릇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멜라민 수지 그릇이 사용되는구나. 그 현실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멜라민 수지는 식당 10곳 중에 6군데 이상은 멜라민 수지 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은 딱 한 가지. 멜라민 수지가 어때서? 이것 또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기준을 다 통과한 것이고 얼마나 가벼워, 얼마나 다루기 좋아. 문양을 얼마든지 네 맘대로 넣을 수도 있고 값도 싸지. 뭐가 문제지? 그때 사실 그것은 오늘의 초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자그맣게 항변을 한다면 새 제품은 기준을 통과했지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멜라민 수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반들반들한 그 코팅이 이제 세제로 닦고 오래 쓰게 되면 그 코팅들이 마모가 되면서 윤기가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갈비집 같은 데 보세요. 소스를 넣거나 마늘을 넣거나 된장을 넣는 그 자그마한 멜라민 수지 그릇들. 불 곁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은 시커멓게 한 부분이 타서 녹아내린 것들. 혹은 갈색으로 타다 만 것들. 이 정도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것 또한 멜라민 수지 그릇이지만 이미 그것은 식약처 기준을 다 벗어난 멜라민과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이미 용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기준을 통과한 것을 사용하는 것 또한 팩트이지만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저의 이런 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오늘의 그 로산진의 로산진은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지막 귀결점은 요리입니다. 모든 예술 세계가 요리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 이 사발은 화면이 커서 그렇습니다만은 크기는 직경 약 한 26cm, 높이는 한 10cm 조금 넘는 여러분들 잘 먹는 칼국수 그릇입니다. 국수 그릇이기도 사발이죠. 이거 얼마쯤 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조금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로산진의 지금 남은 작품인데 5년 전쯤에 이 경매에 지금도 나옵니다. 이게 8,800만 원의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그릇 아까 26cm짜리입니다. 왜 이런 가격을 얘기하느냐? 잠시 다시 한번 또 하나. 네. 자, 그럼 제가 이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용도가 뭘까요?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크기를 말씀드립니다. 높이는 한 6.5cm, 또 직경 해봤자 한 3cm?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도자기입니다. 시노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도자기 중에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본식으로 말하는 사케노미, 술잔입니다. 일본의 사케, 일본 술. 자그만합니다. 이거 얼마쯤 할까요? 술잔 하나입니다. 3,300만 원입니다. 자, 제가 이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사람을 예술가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가치를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들은 수십만 점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고 그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거는 사가지고 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고급 요리 요정에서는 그걸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씁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그 경매도 있지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물론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유복자. 태어나자마자 먹고 살지를 못해서 부모가 그 핏덩이를 양자로 보내고 그 집에서 또 저 집으로 양자를 보내고 또 저 집에서 양자를 보낸 복잡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5살경에 비로소 정착하는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판쟁이 집이었죠. 거기서 이제 크게 됩니다. 간략하게 줄이면 자, 이 사람의 삶을 제가 작품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산진이 남긴 그 서예입니다. 로산진은 5살 때부터 거기에 이제
간판쟁이 양부모 밑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도 뭐 가는 둥 마는 둥 하죠. 소학교밖에 물론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하는 일이 간판쟁이면 한자를 알아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또 색일 줄 알아야 됩니다. 로산지는 그림에 엄청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소학교 졸업하고 미술학교 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양부모가 허락할 수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림과 서예에 대해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자기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간판쟁이니까 자기도 교토 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간판을 보면서 자기식대로 연구를 합니다. 천재는 천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서체를 익히게 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로산지는 자기가 혼자서 초서, 행서, 해서를 익혀서 10대 후반에 전국에서 최고상을 받습니다. 이 서예가로서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예가로 막 살아갑니다.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통가부, 당시는 통감부였습니다만은 거기에 인쇄국 지휘군으로 와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때 조선 도자기를 많이 보고 김치를 엄청 그때부터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석의 우리나라 비석의 정각 부분, 또 돌아가면서는 중국의 그 청나라 말 정각의 대가인 오창석도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그런 어떤 이 서예로서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서예 가격 하나 거의 한 8천만 원 넘습니다. 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자, 이 사람이 이 서예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먹고 산 것은 정각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은 간판입니다. 청화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일본말로 스다세이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그 야마시로, 가나자와 야마시로에 가면 아직도 간판을 요걸 쓰고 있습니다. 무척 고풍스럽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각으로서 이 사람은 일본 전체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이 대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이게 2m가 넘습니다. 2m가 넘고 여기 한 7, 80cm 되는데, 이런 것은 가격으로 원래 거래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것이 이 사람이 남긴 것 중에 가장 크기가 큽니다. 이게 한 4m가 4m가 넘고 거의 1m에 가까운,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 끌의 그 어떤 그 음영들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의 그 상호였습니다.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정각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정각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또한 그 관련 부분들이 뭐 낙관이라고 하죠. 인장이라고 하면 쉽습니다만은 예술인들은 제대로 된 예술이라면 일본인들은 보통 10개 이상의 낙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낙관 또한 하나의 예술품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보면 다케우치 세호라고 하는, 자기가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최고로 잘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세호라는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세호의 집이 큰 요리집이었는데 거기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그냥 있었던, 그런데 식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스승이다 해서 낙관을 이렇게 1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걸 보고 이 세호라는 화가가 정말 엄청나게 놀랍니다. 너 어디서 배웠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혼자 독학으로 한 것입니다. 천재는 맞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로산진을 서예로부터 또는 이런 정각 이런 거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요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로산진은 5살 때부터 양부모 밑에서 밥도 자기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죽기 전에 고백한 게 글을 보면 나는 5살 때부터 밥을 지었는데 내 양 어머니보다 훨씬 더 밥을 잘 지었다. 뭐 그런 얘기로부터 자기는 타고난 어떤 감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교토에 괜찮다는 곳은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점심을 해결하거나 저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가 요리를 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고미술품, 골동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의 요리에 맞는 걸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옆에서 본 나카무라 다케시로라고 하는 당시 큰 출판업을 했고 돈이 대단히 많은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본 다케시로가 야, 우리 식당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처음으로 정말 엽니다. 미술품점 거기에다가 식당을 여는데 그 이름이 미식구락부, 일본말로 구락부는 클럽이죠. 미식클럽 알았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고미술품 그릇에다가 요리를 먹는 기분 또한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1923년인가요? 지진이 큰 게 일어나죠. 예. 이제 우리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미식구락부도 내려앉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기도 살아나고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해서 하나의 전설적인 요리 요정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로산진의 삶의 정점입니다. 이름은 호시가오카 사료라고 발음이 참 어려운데 요리 요정입니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제가 전무는 맞고 후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대미문의 요리 요정입니다.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로산진의 삶의 결정체. 이 요리 요정은 그 귀족회관이었는데 또 돈가치로 얘기하자면 당시 그 회원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들을 미리 모집을 하고 회원비를 미리 받아서 당시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24억 정도의 돈입니다. 당시 미식구락부에서 로산진 요리에 완전 뿅 같던 그 귀족들이 이거 건물 써. 귀족회관 써. 그래서 로산진은 자신의 디자인대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요리 요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그릇을 미식구락부에서도 자기가 좀 옛날에 여기 스다세이카에 가서도 좀 사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릇 5,000점을 준비를 하는데 요리 요정을 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모든 그릇의 디자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로산진의 몇 개의 어떤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멋진 그릇이죠.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다시피 백자 항아리죠. 청화백자. 예, 우리 조선의 도자기로서 유명한 백자 항아리. 그죠? 거기에 이제 그림은 전부 다 자기가 그린 겁니다. 앞에 있거든, 여기 있거든. 이 뭐 그림에 대한 소질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참 디자인도 예쁘죠. 일본은 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칠을 해서 칠기. 이건 칠기입니다. 이 칠기 또한 로산진의 작품. 자그만한 쟁반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개 그림. 로산진이 참 좋아했던 그림이 개입니다. 예. 칸이 요리도 좋아했지만 이런 어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점토를 착착착 해가지고 주물주물해서 무릎에 탁 박아가지고 아니면 나무에 자기가 나무 껍질에다 박아서 자기만의 질감을 내고 자기만의 디자인들 묶어죽개라 그러는 이런 식으로 주로 같은 작품은 아닌데 아까 그것도 다 세트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작품들. 그래서 이러한 그릇들을 7,000여 점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 5,000여 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개입을 해서. 자, 주방 자체가 30몇 평이었는데, 그럼 회를 다루는 공간, 채소를 다루는 공간, 그 다음에 튀기는 공간, 굽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깔끔하게 중복되지 않는 그야말로 설계부터 전대미문입니다. 그런 어떤 주방에서부터 종업원의 교육까지 그야말로 이 호시가오카 요리 사료는 최고의 요리 요정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권력자들이 술을 즐기는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술을 즐기는데 노래도 있어야 되고 게이샤도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돈은 관계없는 부자들 아닙니까? 로산진의 규율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와 춤은 금합니다. 게이샤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로산진의 규칙을 따랐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회원이 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었고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춤도 추지 말아라, 다 지켜내. 이게 바로 로산진이 그 호시가오카 요리 요정에서 정점을 달릴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다케시로하고 그 어떤 인사 문제로 뭐 다투다가 결별하고 오사카에도 뭐 사료를 이거 하나 더 내고 그러다가 결별하고 둘이 재산 소송하고 그러다가 이제 폭격 맞은 겁니다. 이게 로산진의 그 제가 정리한 삶인데 이제 제 강의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정신 있는 요리, 그걸 철학이라고 바꿀 수 있다 했죠. 로산진의 철학은 요리 철학은 무엇이냐? 정말 방대합니다만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산진이 기치를 내건 그 슬로건이라 하면 저는 아까 제가 2개의 방점을 찍었다 그랬죠. 그릇과 정신이라 했습니다. 로산진은 그릇에다가 그릇을 혁명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자, 결론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그릇은 단순하게 요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을 로산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요리가 있고 죽은 요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내 요리인으로서. 산 요리와 죽은 요리의 경계가 뭐냐? 나는 그 경계가 바로 그릇이다. 산 요리와 죽은 요리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이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말이 아닙니다. 로산진의 가장 유명한 말은 역시 그릇 이야기입니다.
그릇은 요리의 기모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분석하든 그 무엇을 분석하든 가장 손쉬운 이분법이 내용과 형식이라는 겁니다. 요리가 내용이라면 그 형식이 바로 요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떼놓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요리가 그릇의 기모노라고 말하는 그릇의 방점을 찍은 거지만 그릇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요리사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도자기 하시는 분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요리인들을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할 때 너가 도예가들을 그릇 만드는 사람을 다 망쳐놓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가 그릇을 모르잖아. 너가 그릇을 모르고 그릇을 제대로 쓰지 않는데 어느 누가 그런 그릇을 만들어낼 거냐? 요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릇을 제대로 알고 요리를 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로산진의 그 미식 또는 그 요리 철학이라면 사람들은 미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미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간단 명료하게 맞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미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로산진에게 미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로산진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거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다. 사실은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시가오카 요정에서 왜 사람들은 춤에 신경을 쓰지 않고 노래에 신경 쓰지 않는가? 에스코피에가 왜 2시간 동안 자신의 요리에 빠져들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맛있게 먹도록 하는 거죠. 그게 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재료를 떠나서는 요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일반 식당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철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로산진은 가장 간단하게 매일 밥을 하는데 오늘 쓸 것만 쌀을 찢는다. 그런 것은 장난입니다. 기본입니다. 요즘 블로그에 보면 어느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오늘 쓸 쌀만 도정을 해요. 그것은 그 당시부터 이 사람이 그것은 기본이었고 새벽 가장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가는 건 기본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돈을 얼마 달라는지 해서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흥정을 하지 않나요? 라고 로산진한테 물으니까 네가 깎은 만큼의 물건을 줄 거다. 그 사람은. 네가 그거 깎았으면 다음에 이 사람은 그만한 것만 네한테 준다. 다시 제가 부언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도 더욱 좋은 물건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리의 8구할은 재료라는 점을 이미 몸소 실전으로 다 했어요. 내가 채소를 오늘 저녁에 채소를 써야 되는데 저 채소를 채취하는 시간까지 신경 쓴 사람입니다. 우리 요리인들이 늘 관심을 기울이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산진의 아주 추상적인 어떤 요리인으로서 어떤 인격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게 있었다면 이게 글을 써서 보여줄 텐데 로산진은 요리와
가토라고 하는, 일본의 거리에 가다 보면 가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당. 요즘은 이제 제가 요즘 일본의 그 야후 재팬을 찾아서 보니까 가포라고 하는 것 또한 가이세키 요리라든가 고급 요리 식당으로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가포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식당이긴 했습니다만은 로산지는 가포, 나의 요리점은 가포가 아니야. 요리점이야. 요리. 요리를 한자로 이렇게 나누면 료가 뭘 다룬다, 깨닫는다 그런 뜻이고, 리가 이치입니다. 예. 이치를 깨닫는 것이 요리다. 그러나 가토는 여러분들 한자로 하면 할팽입니다. 할복하다, 뭐 자르다. 팽은 우리가 뭐 토사구팽 하듯이 토끼 잡고 나면 구팽, 돼지 삶아버리죠. 개를. 그래서 자르거나 삶는 것이 할팽, 가포다. 그거는 내가 말한 요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은 아까 방점을 제가 한마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로산진에게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부터 용기로부터 출발하지만 바로 공간까지, 모든 음악까지, 그림까지, 공기질까지, 이 모든 것이 로산진에게서는 혁명의 기치 그릇입니다. 여러분도 로산진에게 그릇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릇은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주로 국수 같은 것을 담아 먹는, 라면도 담은 그릇입니다. 이 요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좀 불의에 갑자기 돌아가신 임지호라고 하는 분이 한 요리입니다. 경기도 양평 그 산당에서 찍은 것인데, 이 도자기는 물론 신안균 도예가에서 만든 회령유 사발입니다. 역시 아구 대가리 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임지호 선생의 요리고, 이 접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이 그릇과 어울리는 것. 로산진의 그릇에 로산진의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가 요리한 요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엠피오 법기도자 인문학 강좌 시리즈 정신 있는 요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한다는 기분으로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